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면서 100년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함성과 박수로 맞이했지만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하고 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에 건진법사 등의 비선이 개입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건진법사는 지인에게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쯤에 북미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28번이나 강조한 핵심,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성과 박수로 맞이한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하고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약 22분 연설에서 AI를 총 28번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AI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공개 발언에선 처음으로 피지컬 AI라는 개념도 사용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 등에 탑재돼 실제 현실에서 스스로 판단해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AI를 말합니다. 시정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등장과 동시에 기립한 뒤 함성과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검정 마스크에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극단으로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 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인사 과정에 건진법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진법사가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1년 12월 치안감이 됐고 다음해 6월 치안 정감이 됐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해당 과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의 실마리는 이날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건진법사 지인이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 기사 링크를 보내며 축하한다고 합니다. 또 김광호가 경찰청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덧붙입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미리 작업한 것이라며 걱정 안 했다고 답합니다. 특검은 이뿐 아니라 건진법사에게 또 다른 경찰청장 후보자와 고위직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당장 뭐 승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나?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건진법사 측은 윤희근 전 청장과는 충북 고향이 같아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청장은 이런 친분부터 부인했습니다. 또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분은 전혀 없으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건진법사가 이제 청장님 이제 내정되실 때 자기가 네.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윤 전 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주었다는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 이건 신고 대상이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걸 소명서조차 받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혁신처 관계자를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찾던 반클리프 목걸이는 6,200만 원짜리입니다.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해명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런 논란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토대로 2023년 2월 이상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최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소명서를 받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는 특검에서 모친 최은순 씨에게 환갑 선물로 주려고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내면서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국고 손실 혐의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해 캐물었습니다. 연지원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네,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부담금 특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모두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한 아파트 사업 매출에 대해 양평군이 부과한 17억 원대 개발 부담금이 김건희 씨 측의 이의 신청 뒤 사라졌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배경에 양평군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지목된 김충식 씨도 지난주 조사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가의 물건들이 발견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김건희 씨 일가 사무실에선 금 거북이와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카드가 나왔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선 현금 뭉치와 고가의 시계 상자, 가짜 목걸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검은 최은순, 김진우 씨 집이 아닌 곳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 물건들이 발견돼 조사 대상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마치 검사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문이 가져온 결과 폭탄 증언이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로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방국과 세력과 관련된 거는 제가 10월 1일부터 제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나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모임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군을 격려하기 위해 급조된 술자리였다며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그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계란말이와 베이컨, 김치를 안주로 두고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곽 전 사령관을 압박했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당하자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충격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도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가진 군 지휘부와 모임을 두고도 술 마신 기억만 있다며 증언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군인은 아무리 마셔도 통수권자 앞에서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여성 한 명이 숨졌는데 온라인에선 본인이 유족이라고 밝히며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늦은 밤 횡단보도로 달려든 흰색 차량에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로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 다음 날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휘말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을 알아보던 중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다. 한국에선 일본과 달리 강하게 처벌받지 못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누나 또한 경상으로 보도가 됐지만 이마가 찢어지고 여러 군데에 뼈가 부러져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한 낙산공원에 가보고 싶어 했고 메신저에 배경 사진을 공원 앞으로 설정해 놓을 정도였지만 사고로 결국 가지 못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이 가볍게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썼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 정도인데 음주운전 사고는 6배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은 같은 사고라면 최고 30년으로 형량이 무겁지만 한국은 대법원 양형 기준 징역 8년 정도로 처벌에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시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91년생 민주당 후보를 콕 집어 위협했습니다.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다. 당선되면 뉴욕시의 연방자금 지원을 끊겠다.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를 계속해서 견제해왔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앤드류 쿠오모의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 날에는 유대인 혐오자인 조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유대인 멍청한 사람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욕 시장 선거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지방선거입니다. 정치 신인이자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밝혀온 인도계 무슬림 후보, 트럼프가 공격을 할수록 주목을 받았습니다. But I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is president. I will not be intimidated by anyone because my job here is to serve the people of the city.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직전 시장 선거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젊은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여러 여론조사 무슬림 시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이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귀를 받았습니다. 수여식이 열린 윈저성에선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4일 찰스 1세 베컴에게 90년간 스포츠와 자선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기사자귀를 수여했습니다. 아내 빅토리아 베컴이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자귀를 받는 순간 흘러나온 음악,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입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베컴의 별명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했는데요. 과거 아내 빅토리아 베컴, 남편을 장난스럽게 부른다 이렇게 밝힌 적 있습니다. David is acronym Golden Balls, you know now because I mean. 기사자귀를 받은 베컴, 가족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영예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you know, the 14-year-old boy from East London standing here in the castle with His Majesty the King. It's a very proud moment for me and my family.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쯤 북미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선 송금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대비한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 미국의 만남 제안에 응하지 않은 북한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시에 김정은과의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서 외무상 최선희의 방러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조건이 맞을 경우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시점이 북미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9차 당대를 마치고 열병식 한 번 더 개최하고 한미연합훈련이 3월 달에 있으면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타진 내지는 어떤 기미가 있지 않겠느냐. 국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보냈다고 알려진 자금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자금이 도박 자금과 연관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기관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인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530만 달러를 관리한 장국철과 허정선, 중국에서 IT 인력을 파견한 조선만경대 컴퓨터 기술회사 등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입니다. 미 정부는 이들이 해킹이나 랜섬웨어 공격으로 훔친 자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케이 헐리 미 재무부 차관은 이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들이 탈취한 금액은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달합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전날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한 선박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잇따른 대북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but if he'd like to meet, I'm around. You know, I'll be in South Korea, so I can be right over there. 북한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의 행보가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와 제주가 21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